国語を暗記することはそんなに大変じゃなかったんですけど, 앞으로 더욱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정체성이 한글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차갑기만 합니다. 한글은 쉽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의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던 한글 혁명,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카입니다. 도쿄 사쿠라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일본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진짜 혁명의 기록입니다. 모든 건 그 악몽 같은 토요일에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전국 대학 입시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진학을 꿈꾸던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였죠. 2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며 준비했어요.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모두 자신 있었어요. 문제는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어요. 근대 문학 작품의 주제를 묻는 서술형 문제였는데 저는 자신 있게 답을 썼습니다. 인간의 고독과 소외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한자를 정확히 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카, 너 고독의 독을 왜 그렇게 썼어? 메이가 물었어요. 제가 쓴 한자를 다시 보니 고독의 독이 아니라 독약의 독을 쓴 거였어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헷갈린 거죠. 그것도 여러 번이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소외의 외도 틀렸고 근대의 근도 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국어 점수는 처참했어요. 서술형 배점이 커서 거의 40점을 잃었습니다. 다른 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었어요. 도쿄대는 물론이고 상위권 대학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한자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침대에 엎드려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올렸더라고요. 또 한자 때문에 망했다. 진짜 한자 싫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써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중에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유학기가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일본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한자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한글만 쓰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멈췄어요. 한글만 쓴다고? 한자 없이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상까지 만들었다는 것. 새벽 4시까지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글을 배워보자. 이렇게 쉬운 문자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우리 학교를, 그리고 도쿄의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밝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야. 유튜브에서 한글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좌 영상을 찾았어요. 한국인 선생님이 일본어로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체계적으로 배우면 며칠 안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요.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이고요. 정말이었어요. 자음 하나하나가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모음은 더 간단해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르리. 정말 선과 점의 조합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 변환이 필요 없어요. 변환이 필요 없다는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어제 시험에서 한자 변환을 잘못해서 인생이 꼬였는데 한글은 그런 게 없다니. 하루 종일 연습한 끝에 저는 한글의 기본 자모를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나다라마바사하자 차카타파. 물론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나 음운 변화는 아직 어려웠지만 간단한 단어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써봤어요. 유리카. 3번의 터치로 제 이름이 완성되었어요. 일본어로는 4글자인데 한글로는 3개의 음절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간단한 문장을 써봤어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써놓고 놀랐어요. 일본어로 쓸 때처럼 오늘을 한자로 변환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오늘이라고 치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하는 시간을 재봤어요. 내일 오후 3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한글은 변환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을. 저녁 식사 때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글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갑자기 왜? 어제 시험에서 한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한글은 한자 변환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래도 입시 공부를 해야 하지 않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메모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한글로 일기를 써봤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평소보다 빨리 쓸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글로 바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한글을 배웠다. 정말 신기한 문자다. 왜 이런 편리한 문자를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내일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뿌듯했어요. 하루 만에 새로운 문자로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다니.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시험 메모를 한글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한자 실수로 점수를 잃는 일은 줄어들겠지.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메모나 노트는 한글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학교에서 메이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가방 속 한글 노트가 마치 비밀 병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메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유리카 괜찮아?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미안,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런데 메이야, 점심시간에 보여줄 게 있어. 메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러겠다고 했어요. 오전 수업 시간 내내 한글 노트를 몰래 펼쳐봤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도 옆에 한글로 메모를 했습니다. 2차 방정식, 판별식 확인, 두근의 합과 곱 구하기. 평소엔 한자로 써야 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한글로 쓰니 빠르게 정리가 되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 메이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뭔지 맞춰봐. 한글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메이는 눈을 크게 뜨고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암호야? 한글이라고 한국 문자야. 주말 동안 기초를 익혔어. 이틀 만에? 거짓말하지 마. 메이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났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이야. 봐, 이게 메이 이름이야. 메이라고 써서 보여줬어요.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고 해는 의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 이는 이 소리야. 합치면 메이. 메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잠깐, 그럼 자음이랑 모음만 알면 되는 거야? 응.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가 기본이야. 그 순간 메이가 자기 도시락을 덮고 말했어요. 나도 가르쳐줘. 지금 당장. 그렇게 시작된 즉석 한글 수업. 메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정말 혀 모양이네? 그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1시간 후 메이는 기본 자모를 익히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 이거 진짜 체계적이네.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배우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돌아보니 치하루, 카논, 아오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들이었죠. 너희들 어떡해? 메이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왔지. 무슨 일이야? 메이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유리카가 대단한 걸 배워왔어. 한글이라고 24개 글자만 알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한 문자야. 친구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자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잠깐, 그럼 한자 변환이 필요 없다고? 치하루가 물었어요. 응.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 어제 모의고사에서 한자 때문에 망한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카노니가 외쳤어요. 알고 보니 친구들도 모두 한자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더라고요. 아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이거 배워서 뭐해? 우리는 일본인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오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메이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비밀 언어로 쓰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못 읽는 우리만의 언어.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거 좋다. 선생님도 못 읽는 쪽지. 비밀 다이어리. 그날 오후 우리 5명은 방과 후에 빈 교실에 모였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몇 시간 후 모두가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만의 비밀 채팅방을 만들자. 카노니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한글 걸즈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한글로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 숙제했어? 내일 체육 있는 거 맞지?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한자 변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 메이가 말했어요. 유리카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나도 고마워. 혼자였으면 재미없었을 텐데. 그날 밤 한글 걸즈 채팅방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신나서 한글로 수다를 떨었거든요. 이거 정말 빨라. 한자 변환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우리 학교 전체에 알려주고 싶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어요. 정말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비밀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될 거라는 걸. 한글 걸즈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배님, 저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1학년 후배 셋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복도에서 선배님들이 이상한 글자로 쪽지 주고받는 거 봤어요. 엄청 빠르게 쓰시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후배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빈 교실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메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음악실은 어때? 거기 넓잖아. 그렇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음악실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어요.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주엔 20명, 그 다음 주엔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기초를 며칠 만에 익힐 수 있다고요? 헐, 변환 버튼이 필요 없다니. 왜 이런 좋은 걸 이제야 배우죠? 모두들 같은 반응이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아쉬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3학년 선배들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선배들도 찾아왔거든요. 논술 시험 준비할 때 정말 유용해. 아이디어를 빨리 메모할 수 있거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한글로 발음 적으면 편해. 어느새 한글은 공부 도구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사쿠라 여고의 비밀 한글 서클. 글에는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어요. 대박. 나도 배우고 싶어. 한자 없는 문자가 있다니.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샵 한글 챌린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인증하는 챌린지였는데 하루 만에 우리 학교 학생 절반이 참여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교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야, 옆 학교 애들도 한글 배운대.
트위터 보니까 시부야 고등학교 애들도 하고 있어. 일주일 만에 샵 한글 챌린지는 도쿄 전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급기야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고등학생들 사이에 한글 학습 열풍. 일본 젊은 세대, 한글의 효율성에 주목 SNS 세대가 선택한 새로운 소통 도구. 우리 학교는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다른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엄격했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일부 학생들이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문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외국 문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따라서 오늘부로 교내에서의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한글 관련 모임도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친구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제 어떡하지? 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 치하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이노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영어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변화는 막을 수 없다. 힘내라.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도 한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방과 후 우리는 학교 밖 카페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학교가 막는다고 포기할 순 없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야 해. 그렇게 우리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한글 금지령이 내려진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니 칠판에 한글로 힘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재빨리 지웠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울에 립스틱으로 한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 우리가 오라, 한글은 자유다. 순식간에 사진이 찍혀 SNS에 퍼졌어요. 샵 한글 저항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 점심시간 스즈키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국어를 가르치시는 엄격한 선생님이었죠. 나가사와 앉아라. 선생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내가 이 한글 운동의 주동자라고 들었다. 선생님,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셨어요. 일본 문자의 역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지켜온 문자 체계를 내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한자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다. 하지만 선생님, 한자 때문에 시험에서. 그건 내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편하다는 이유로 전통을 버린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야. 일본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당장 다른 학생들에게 한글 사용을 중단하라고 전달해. 만약 계속한다면 정학 처분도 고려하겠다. 교무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이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괜찮아, 유리카. 메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습니다. 유리카, 지금 어디니? 학교에요. 왜요? 교육청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 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빠랑 함께 학교로 갈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육청까지 나선 거예요. 1시간 후 교장실에는 저와 부모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나가사와 양이 주도한 한글 학습이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는 한글 자체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유리카, 왜 한글을 배우게 된 거니?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시험에서의 실패, 한글의 편리함, 친구들과의 즐거운 경험들을. 부모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교장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딸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막는 게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일본 문화를.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한국 거래처와 일할 때가 많거든요. 모두가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결국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좀 쉬어라.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사실상의 자택 대기 명령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유리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그걸 친구들과 나누려는 마음. 그게 진짜 공부 아니겠니?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학교가 뭐라 하든 우리는 너를 지지한다. 그날 밤 한글 걸즈 채팅방은 폭발했어요. 유리카, 괜찮아? 이건 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른 학교들도 한글 금지령 내렸대. 교육청에서 압력 넣고 있대. 이거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것 같아.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도 거셌어요. 오히려 좋아. 더 크게 만들자.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자. 내일 뭔가 해야 해. 그렇게 폭풍전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택 대기 3일째 저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오후에 몰래 집을 나와 하라주쿠의 작은 카페에 갔어요. 벚꽃라떼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메이치하루, 카논, 아오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리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학교는 어때? 제가 물었어요. 완전 감옥이야. 한글 쓰다 걸리면 바로 반성문이래. 메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한글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꽤 자연스러워졌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편한 문자를 쓰는 것뿐인데.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글로 대화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박시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시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일본 분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험 실패, 한글 발견, 학교의 탄압까지. 시우 씨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저도 일본어를 배울 때 한자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은 이미 50년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안 써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죠. 그 말에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시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이 이렇게 큰데 제대로 된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우 씨의 한국어 수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시우 씨는 한글의 역사와 철학을 들려주셨어요. 나랏말싸미 둥기게 달아 라는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이에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600년 전 한왕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해서 일본 분들이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예요.
시우 씨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발음도 일본어와 비슷해서 금방 따라할 수 있었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만날까요? 시우 씨가 제안했어요. 네, 꼭이요. 카페를 나서면서 메이가 말했어요. 시우 씨 정말 멋있지 않아? 그러게. 한국어도 잘 가르치시고. 치하루가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옳습니다. 어느 교사가 이노우의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글 걸즈 채팅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뭔가 큰 걸 해야 해. 학교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전국의 학생들과 연대하자.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은퇴한 대학 교수셨는데 요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유리카야, 요즘 학교는 어떠니? 조심스럽게 한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학교에서 금지했다는 것까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글이라. 참 신기한 문자지. 할아버지도 아세요? 알다마다. 사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내게도 한글과 관련된 추억이 있단다.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50년 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제1교포였어. 김태수라는 친구였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태수는 늘 한글로 일기를 썼어.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글만은 잊지 않으려고 했지. 그 친구분은 지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했단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태수가 남긴 거야. 언젠가 한글이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야 라고 늘 말했지. 노트를 넘겨보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들이. 나가사와 오늘도 좋은 하루 우정은 영원하다.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자. 할아버지, 그럼 한글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조금. 하지만 다 잊어버렸어. 나이를 먹으니 기억력이.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께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금방 기억을 되찾으셨습니다. 아, 맞아. 기억, 니은, 디귿. 몇 시간 후 할아버지는 간단한 문장을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유리카 사랑해. 할아버지가 쓰신 첫 한글 문장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정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편하구나. 한자 변환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리카야, 학교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일본 문화를 버린다고.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란다.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는 히라가나도 한자에서 변형된 거잖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진짜 힘이야. 일본이 발전한 것도 그런 개방성 때문이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태수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걸 알면.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한글 메시지가 왔어요. 유리카 파이팅.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어요.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걸 본 친척들이 모두 놀랐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거야. 유리카가 가르쳐줬어. 정말 편하더구나.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대학생인 사촌 오빠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컴퓨터 공학 전공인데 코딩할 때도 한글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도 결국 합류하셨어요. 회사에서 한국 바이어들과 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빠만 망설이셨지만 모두가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시곤 결국 동참하셨죠. 나도 뒤처질 수 없지.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글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최고 오늘 저녁 맛있었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할아버지가 가장 활발하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80년 만에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학교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가는 학교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친구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유리카 괜찮아? 조심해. 감시가 심해졌어.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에 크게 써 있었어요. 교내 한글 사용 시 즉시 징계.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메이를 만났어요. 메이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오늘 방과 후. 옥상. 중요한 일. 오후 4시 옥상에 올라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학년 선배들도 있었고 1학년 후배들도 있었어요. 모두 모였네. 학생회장인 3학년 선배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학교가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이번 금요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평화적 시위를.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모여서 한글로 메시지를 든다. 폭력은 절대 안 돼. 평화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학교들도 동시에 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선생님들이 막으면 어떡해요? 그때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선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야. 학습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는 법적으로도 정당해.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이노우의 선생님이 옥상에 나타났어요. 모두가 긴장했지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생님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 내내 비밀리에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한글 피켓을 만들고 구호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했어요. 목요일 밤 시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응원하러 갈게요.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금요일 아침 긴장감이 학교를 감쌌어요. 평소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보였고 교장 선생님도 복도를 돌아다니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하나둘 운동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금세 100명,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12시 30분 모두가 준비한 피켓을 들었어요. 학습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글은 도구일 뿐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라. 운동장을 가득 메운 300명의 학생들. 모두가 한글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당황해서 뛰어나왔어요. 당장 교실로 돌아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학생 여러분, 즉시 해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정문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응원을 왔어요. 사쿠라 여고 파이팅! 우리도 한글 배울 권리가 있다. 언론사 기자들도 나타났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엄마도 보였고 메이 엄마도 있었어요. 심지어 양복을 입은 아빠들도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아이들을 왜 막습니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한글을 아는 직원을 우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취재진까지. 운동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운동장의 열기는 점점 높아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마이크를 들 수 없었고 선생님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회장 선배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선배는 준비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쿠라 여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글 사용에 대한 부당한 금지를 철회할 것. 둘째,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보장할 것. 셋째,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카입니다. 한글을 처음 배운 학생입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자 실수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때 한글을 만났고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 아닌 게 되나요? 영어를 배운다고 일본인이 아닌가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카의 할아버지입니다. 전직 도쿄대 교수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제 평생 친구는 제1교포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막지 마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우에 선생님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젊은 선생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즈키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혼냈던 국어 선생님이 저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선생님을 봤어요.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이 문제는 교육청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해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약속해 주십시오. 누군가 외쳤어요. 한글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평화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시위가 끝난 후 운동장에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아주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취재진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지우씨도 와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만든 변화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어요. 도쿄 고등학생들의 한글 혁명 전통과 혁신의 충돌, 그리고 화해 일본 교육의 미래를 묻다. SNS는 폭발했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냈고 샵한글 자유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건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한글 걸즈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믿을 수 없어.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도 내일 한다 용기를 줘서 고마워 함께 바꿔나가자.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어요.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심사숙고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사쿠라 여고는 다음 학기부터 방과 후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한글 사용을 전면 허용합니다.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또한 여름방학에는 한국 문화체험 수학여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학교 한국어 교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었고 시우 씨가 정식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에는 한국 도서 코너가 생겼고 급식에도 한국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까지 전국적으로 한글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한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언어가 유행한다고. 교육부도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경쟁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대요. 우리 한글 걸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레이는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내년 봄에 출발한대요. 치아루는 한일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이 되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카노는 통번 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아오이는 한국 회사 인턴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어학자가 되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거든요. 가장 기쁜 건 할아버지의 변화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세요. 유리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는 저와 함께 한국 문화원을 다녀오셨어요. 친구분을 추모하시면서 드디어 너를 이해하게 되었구나라고 하셨죠. 학교도 크게 달라졌어요. 스즈키 선생님은 이제 가장 열정적인 한국어 교육 지지자가 되셨고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웠다고 하시면서 열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혁신 교육의 모델로 불려요.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우리의 경험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이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힌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웠고 다양성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변화를 만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시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과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끄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의 시험 실패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한글을 만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내일은 한국 문화체험 수학여행 설명회가 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었네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한글이 준 선물, 이제 제가 더 크게 만들어갈 차례예요. 지금까지 도쿄 여고생 나가사와 유리카 양의 한글 혁명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실패와 좌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일본 교육계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일 문화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젊은이들의 열정,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에 벌금 9천억을 때린 인도 정부는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우리에겐 14억 시장이 있고 해외 기업들이 줄 서 있다. 불복 아니면 추방이다. 하지만 최후 통첩이 끝났을 때 삼성이 던진 한마디에 인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고 챗나이는 원시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디 총리가 사과했지만 이미 30년 신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앤드류 쿠퍼입니다. 챗나이에 있는 한국계 컨설팅 회사 아시아브릿지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10년간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과 도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타밀나두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 여기지 말라는 강경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충격적인 최후 통첩이 이어졌습니다. 72시간 내에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하겠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 LG, 현대자동차까지 인도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들이 비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요구를 했기에 이런 초강수를 둔 걸까요? 스리페룸부두르 산업단지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부터 찾아갔습니다. 2만 명이 일하는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 중 하나죠. 인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세대 중 한 대가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 앞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한국인처럼 대우하라. 플래카드에는 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10년간 속았다. 인도의 자존심을 되찾자. 기술 착취를 멈춰라. 파업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근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는 예상과 달리 아주 젊었어요. IIT 출신의 엔지니어 출신이더군요.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놨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 삼성 직원과 인도 삼성 직원의 급여 차이입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직원은 월 350만 원, 인도 직원은 65만 원, 5배가 넘는 차이였죠. 물론 물가 차이가 있지만 아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인도가 더 싸나요? 삼성 갤럭시 가격이 인도가 더 싸나요? 글로벌 제품 가격은 똑같은데 왜 급여만 다른 겁니까? 그의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관세 때문이죠. 그런데 임금은 5분의 1 수준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한국 직원 급여의 70% 수준으로 인상, 인도인 경영진 비율 50% 보장,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입니다. 솔직히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70% 인상이면 현재 급여의 거의 4배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아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트남? 인구 1억도 안 됩니다. 멕시코? 너무 멀죠. 결국 인도밖에 없어요. 그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애플도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테슬라도 인도 진출을 검토 중이었죠. 삼성 인도법인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0년간 인도와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받는 건 처음입니다. 법무팀장 강석준 상무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실제로 삼성은 인도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현지 부품업체들을 육성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악덕 기업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당인 BJP당 의원들이 외국 기업의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야당도 질세라 인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가세했죠. 인도 언론들의 보도 톤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조립 공장으로만 여긴다. 기술 이전 없는 일방적 착취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해시태그 샵한국기업 아웃 오브 인디아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K-팝 보이콧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72시간 최후 통첩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가운데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본사에서 급파된 협상팀과 현지 경영진들이 밤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컨설턴트 자격으로 협상 전략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노조 대표단과의 첫 공식 협상이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상 전날 밤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볼리우드 영화 보셨어요? 현지 직원 프리아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최근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한국 기업 사장이 악역으로 나온다는 거였죠. 인도 노동자를 착취하다가 결국 응징당하는 스토리였어요. 이 영화가 흥행 1위예요. 관객 2천만 명이 봤고요. 사람들이 영화 속 악역과 실제 한국 기업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협상 날이 밝았습니다. 스리페룸부두르의 한 호텔 대회의장, 노조 대표 30명과 삼성 협상팀이 마주 앉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룬 쿠마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 조립 노동자가 아닙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품질을 책임지는 기술자들이죠. 그런데 왜 베트남 공장 직원보다도 적게 받아야 합니까? 그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베트남, 중국, 멕시코 삼성 공장의 임금 수준을 모두 조사해둔 거였죠. 인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인도는 IT 강국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인도인이죠. 그런데 왜 제조업에서만 하청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삼성 측 수석 협상가 박찬욱 전무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임금은 현지 물가와 생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인도 내에서도 우리가 지급하는 급여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평균? 인도 평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룬이 비웃었어요. 우리는 글로벌 삼성의 직원입니다. 왜 인도 평균과 비교합니까? 삼성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야죠.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노조 측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삼성도 70%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때 노조 부위원장 라제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샤오미가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그들이 공장을 인수하고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다고요. 급여도 50% 인상해준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중국 기업이 배후에 있다는 걸 대놓고 드러낸 거였죠. 그리고 화웨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장비 공장을 첸나이에 세우면서 삼성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협상팀은 침묵을 지켰어요. 박 전무는 단지 본사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휴식 시간에 저는 박 전무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양보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5% 인상했고 보너스도 역대 최고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4배를 올려달라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협상이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노조 측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로 내놨거든요. 한국인 주재원 숫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인도인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를 인도에 설립해서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세요. 이건 사실상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삼성 협상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밀나두 정부는 특별세 30%를 부과할 겁니다. 아룬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본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거였어요. 노조 대표들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14억 시장의 힘을 믿고 있었죠. 삼성이 인도를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이미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인도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협상 결렬 다음 날, 저는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중국계 컨설팅 회사 직원이 노조 간부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첸나이 시내의 한 카페.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룬과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서류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기밀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공정, 핵심 부품 공급망, 심지어 엔지니어들의 개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웨이가 인도 정부에 엄청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5G 인프라 구축에 1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인도를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죠.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단순 조립 기지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화웨이 인도 대표의 인터뷰가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샤오미도 가세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인도 투자 확대를 발표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저는 독자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6개월간 중국 기업들이 인도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타밀나두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제조업을 장악하려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보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엔지니어들에게 은밀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연봉 3배,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심지어 중국 영주권까지 제시하며 유혹했습니다. 저도 제의받았어요. 삼성 공장의 한 인도인 엔지니어가 고백했습니다. 화웨이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하더군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죠. 실제로 몇몇 핵심 기술자들이 이미 이직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10년간 삼성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중국 기업에 넘기는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인도 언론이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을 구원자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중국은 진정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대표가 말했어요. 중국의 개입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문제는 인도 정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죠. 그리고 며칠 후 인도 정부의 선택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선 거였어요. 델리의 비즈니스 스탠더드 경제 포럼. 모디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메이크 인 인디아 이점형을 선언합니다. 인도는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제조 강국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됐어요. 외국 기업의 현지화 비율 70% 의무화, 핵심 기술 이전 없으면 사업 허가 취소, 인도인 경영진 비율 최소 50% 보장.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였죠. 외국 기업들이 인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인도 기업인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외국 기업 대표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70% 현지화는 불가능합니다. 생산 담당 임원이 말했어요. 핵심 부품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데 인도에서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에요. 연구개발 책임자가 덧붙였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술을 넘기라는 건 회사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이어졌어요. 서울 상황실에는 경영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심각했죠. 인도 정부가 진심인가요? 본사 부사장이 물었어요. 완전히 진심입니다. 인도법인 대표가 답했죠.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섰으니 번복은 없을 겁니다. 그때 본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30년간 쌓아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곳에서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LG와 현대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각 회사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는데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인도가 우리를 내치려 한다면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죠. LG 인도법인 전무의 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첸나이 공장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거요. 특히 베트남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50년 무상 토지 임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전력과 용수 무료 공급, 사실상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베트남은 인도와 다릅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멕시코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이런 뒷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도에서는 승리의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노조는 파업을 계속했고 언론은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자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표한 내용은 인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오전 10시 정각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 김재선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먼저 지난 30년간 삼성을 사랑해주신 인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작별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삼성은 1995년 인도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과 함께 일하며 연간 80억 달러 이상을 인도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기자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 그리고 정치적 개입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발표가 폭탄이었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6개월에 걸쳐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회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인도 기자들은 벌떡 일어섰죠. 잠깐, 그럼 2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이 투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조 원, 인도 돈으로 3,500억 루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 공장이 들어서면 직간접 고용만 20만 명, 인도를 반도체 생산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김 사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오늘 70%를 요구하면 내일은 100%를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LG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비슷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LG전자가 푸네 공장 생산 중단을 발표했어요. 가전제품 생산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죠. 8,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오후 4시 현대자동차 차례였어요. 첸나이 공장 신규 투자 중단과 전기차 생산 계획 철회, 특히 계획 중이던 배터리 연구소 설립이 취소된 게 뼈아팠죠. 그건 인도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사라진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연쇄 효과였어요. 삼성, LG, 현대와 거래하던 127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동반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말이었어요. 인도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센섹스 지수가 4.7% 폭락했고 루피화 가치도 급락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저녁 뉴스는 난리가 났어요. 앵커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출이 시작됐다. 인도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부와 노조의 첫 반응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 14억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 타밀나두 주지사의 성명이었죠. 노조 위원장 아룬도 비슷했어요. 겁주기 작전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에서는 한국 기업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컨테이너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의 핵심 설비들이었어요. 그제야 인도는 깨달았죠. 이게 진짜라는 걸. 한국 3대 기업의 철수 발표 이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움직인 건 부품업체들이었습니다. 첸나이 인근 공단에 있는 한국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갔을 때 이미 이삿짐을 싸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5년간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며 성장했습니다. 현대가 투자 중단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남겼어요? 자동차 부품업체 K파츠 인도법인 황성태 대표의 말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3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죠. 더 심각한 건 2차, 3차 협력업체들이었어요.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작은 회사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LG 협력사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했는데 이제 주문이 뚝 끊겼어요. 현지 소재업체 사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입수했어요.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직간접 실업자가 벌써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리페룸부두르 산업단지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가 텅 비었고 식당과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90% 줄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한국 식당을 운영하던 굽타 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어요. 주변 상가 임대료도 반토막이 났죠.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들이 일제히 매물로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첸나이 집값이 한 달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었죠.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현지 은행들이 대규모 대출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삼성협력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이 2천억 루피가 넘는데 회수가 불가능해졌어요. 스테이트뱅크 오브 인디아 관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했어요. 단기적 어려움일 뿐 중국 기업들이 곧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샤오미가 삼성 노이다 공장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국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지원금을 요구하네요. 현지 경제 전문가의 비판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만큼의 기술과 품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곧 드러났거든요. 샤오미 폰은 싸지만 AS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삼성 서비스 센터는 인도 전역에 있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웨이도 5G 장비 공급을 약속했지만 보안 문제로 논란이 일었어요. 인도 정보부가 중국 장비의 백도어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10월 말 인도 산업연합회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GDP의 0.8%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다. 인도 제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미래 투자 기회의 상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니까요. 그제야 일부 정치인들이 위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11월에 첸나이, 한때 인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이 도시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거리로 나가 상황을 기록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스리페룸부두르 산업단지 정문. 예전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경비원 몇 명만 서 있었어요. 거대한 삼성 공장 건물이 텅 비어 있었죠. 2달 전만 해도 2만 명이 여기서 일했어요. 지금은 장비 철거하는 인부 100명뿐입니다. 경비원 라마찬드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도 곧 일자리를 잃을 예정이었죠. 공장 앞 도로변에는 실직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라. 삼성 컴백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삼성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2살 엔지니어 수레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아이 학비와 주택 대출금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더 충격적인 건 연수의 효과였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거든요. 한국 직원들이 매일 와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었는데 이제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카페 주인 프리앙카는 다음 달 폐업한다고 했어요. 그녀처럼 문 닫는 가게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겨났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는데 80%가 비어 있었어요. 6개월 전엔 대기자가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도 세입자가 없어요. 건물주 쿠마르 씨는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 위기라고 했죠. 첸나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했습니다. 학교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10분의 1로 줄어 폐교를 검토 중이었고 한국어를 가르치던 학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죠. 3년간 한국어 배워서 삼성 취업하려 했는데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대학생 안한대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처럼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잃었죠. 병원들도 위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원 의료보험을 지원했는데 그게 끊기면서 수입이 급감한 거예요. 매출이 60% 줄었어요. 의사와 간호사 절반을 해고해야 합니다. 아폴로 병원 첸나이 지점장의 고백이었죠. 가장 비참한 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어요. 대기업 직원들은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았지만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거든요. 일용직이라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내일 먹을 쌀도 없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 칸나는 가족 5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어요. 11월 15일 첸나이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실직자 5만 명이 모여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거예요. 정부가 한국 기업 쫓아내더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시위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일부는 폭력 시위로 번져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죠. 타밀나두 주정부는 긴급 실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월 5천 루피 실업 수당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애들 학원 끊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라요. 전직 현대차 직원 라비의 가족은 하루 2끼로 줄였다고 했어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정이 수없이 많았죠. 언론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첸나이 경제 비상사태, 50만 실업 대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젊은이들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해외 연수 기회가 모두 없어진 거니까요. 삼성 SDS 아카데미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쇄됐어요. 이제 어디서 배우죠? 공대생 카르틱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첸나이는 더 이상 기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디트로이트는 이제 인도의 러스트벨트가 되어가고 있었죠. 11월 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가 결국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삼성 공장 정문 앞 천막 농성 50일째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4억 시장만 믿고 너무 나갔습니다. 삼성과 한국 기업들에게 공개 사과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뒤에 있던 노조원 수천 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급여,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예전 조건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2달 전 한국 기업 없어도 된다고 외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죠. 부위원장 라제시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요. 실제로 파업 주도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실직자들이 그들을 원망하며 집까지 찾아와 항의했거든요. 너희들이 잘난 척하다가 우리 모두를 망쳤다. 한 실직자가 아룬의 멱살을 잡기도 했죠. 저는 아룬을 따로 만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처음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 기업이 떠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는 샤오미가 제시한 급여가 삼성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후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우리가 속은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몰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노조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삼성 인도법인은 짧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현재 계획을 유지하겠다. 절망한 노동자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일부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심지어 분신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죠. 삼성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 10년차 직원 무르가는 단식 7일째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런 비극적 상황에 인도 사회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을 비난하던 언론들이 노조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모든 걸 망쳤다. 정부의 포퓰리즘이 경제를 파탄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분노가 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조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죠. 우리의 미래를 도둑맞았다. 아룬 쿠마르는 책임져라. 대학생들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아룬은 결국 노조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30년 신뢰가 2달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대우를 원했을 뿐인데 지도부의 과욕과 정치적 이용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우린 그저 한국 직원들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직 삼성 직원 고팔의 눈물 어린 고백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노조의 항복은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12월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계획했던 미래 프로젝트들의 청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인도가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했죠. 먼저 삼성의 계획입니다. 첸나이 인근에
5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었어요. 인도 최초의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이 될 예정이었죠. 이 공장이 완성되면 인도는 반도체 생산국 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임원이 했던 말이에요. 직접 고용 1만 명, 간접 고용 10만 명, 연간 생산액 100억 달러. 인도를 아시아 반도체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계획이었어요. 삼성은 인도 공과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현재 엔지니어를 양성할 계획이었거든요. 10년 안에 인도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하노이 인근에 똑같은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더 야심찼습니다. 첸나이를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만들려 했거든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전기차 생산, 배터리 공장과 충전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현대차 인도법인 기획팀장의 설명이었죠. 특히 배터리 연구소가 핵심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인도의 풍부한 리튬 자원을 활용해 배터리 원가를 30% 낮출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인도는 전기차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기회도 날아갔습니다. LG의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를 가전제품 수출 기지로 만들려 했거든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였어요. 연간 수출 50억 달러가 목표였죠. LG는 현지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도 있었어요. 인도의 IT 인력을 활용한 혁신 프로젝트였죠. 한국 중소기업들의 계획도 있었어요. 127개 기업이 인도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었거든요.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이 목표였어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거예요. 삼성은 인도 청년 10만 명을 교육하는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것도 중단됐죠.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배우죠? 수강생이었던 대학생 비크람의 아쉬움이 컸어요. 현대차가 후원하던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도 문을 닫았어요. 인도 최고 공대인 IIT와 공동 운영하던 곳이었죠. 자율주행차 연구가 한창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연구비가 끊겼어요. 연구원이었던 박사과정생 아디티아의 절망이 느껴졌어요. 가장 큰 손실은 생태계 붕괴였어요.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제조업 클러스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30년간 쌓아온 협력 네트워크가 2달 만에 사라졌어요. 이걸 다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인도 산업연합회 사무총장의 한탄이었죠. 그리고 12월 15일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발표를 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죠.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 전기차 공장, LG 배터리 공장이 모두 베트남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인도가 잃은 미래를 베트남이 고스란히 가져간 거죠. 인도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12월 20일 모디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인도 발전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모디는 구체적인 유인책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년간 법인세 면제, 무상부지 제공, 규제 완전 철폐. 한국 기업들이 돌아온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부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삼성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냈고 LG와 현대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더 큰 문제는 국제적 신용도였어요. 무디스와 S&P가 인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정책 일관성 부족과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가 이유였죠. 이로 인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요타가 확장 계획을 보류했고 소니는 신규 투자를 철회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어요.
폭스바겐은 전기차 공장 계획을 재검토했고, 지멘스는 투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테슬라는 인도 진출을 무기한 연기했고, 애플도 생산 확대를 주저했죠. 인도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게 공통된 평가였어요. 타밀나두 주지사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제5만함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 취임한 주지사는 첫 일정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무릎 꿇듯 사과하며 한국 기업 복귀를 간청했죠. 어떤 조건이든 수용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인도 재계도 총력전에 나섰어요. 타타, 릴라이언스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죠. 한국 기업이 돌아오면 인프라 구축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에서 말이죠. 인도? 당분간 계획 없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의 단호한 답변이었어요. 12월 31일, 인도 증시는 연중 최저치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루피화 가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모디의 백기투항은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인도는 제조업 굴기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죠. 새해가 되자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남긴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인도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먼저 고용 창출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인원만 1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들 대부분이 지금 실업자가 됐죠. 한국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르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교육했죠. 전직 삼성 직원 교육 담당자의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 출신들은 어디서든 환영받는 인재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실적이었습니다.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전수한 기술이 3,000개 항목이 넘었어요. 반도체 설계부터 자동차 엔진 기술까지 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나눴죠.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줍니다. 중국 기업들은 조립만 시키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인도 공과대학 김속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삼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죠. 교육 투자도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설립하거나 지원한 기술 학교가 50개. 내년 졸업생이 2만 명이었습니다. 삼성 테크 인스티튜트에서 3년 공부했어요. 학비 전액 무료의 취업까지 보장됐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졸업생 라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지금 생계를 위해 우버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죠. 사회공헌 활동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30년간 교육, 의료, 환경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했어요. 특히 의료 지원이 컸죠. 삼성이 챈나이에 지은 종합병원은 매년 10만 명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어요. 현대가 만든 이동진료소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의사가 온 게 현대 이동병원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죠. 타밀나두 시골 마을 이장의 증언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노력도 남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 기준보다 3배 엄격한 환경 규제를 자체 적용했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이 챈나이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했어요. 폐수 처리 시설도 최고 수준이었고요. 환경단체 활동가의 평가였죠. 더 중요한 건 산업 생태계 구축이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성장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협력업체도 함께 키웠어요. 기술 지도, 품질 관리, 경영 컨설팅까지 다 해줬죠. 부품업체 사장 고빈드의 이야기였어요. 그의 회사는 직원 5명에서 시작해 500명 규모로 성장했었죠. 물론 지금은 파산 위기지만요.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후원한 K-팝 콘서트, 한국 영화제, 한식 페스티벌이 매년 열렸어요. BTS 콘서트 티켓을 삼성이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죠. 젊은 직원 프리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기여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지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기 전 인도는 제조업 불모지였어요. 그들이 와서 비로소 메이드 인 인디아가 가능해진 거죠. 인도 산업연합회 전 회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 GDP에 기여한 비율이 2.8%에 달했어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나 됐고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외국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도의 미래를 함께 그리던 동반자였다. 우리는 오만과 욕심으로 그들을 잃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도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후회와 자책의 글들이 쏟아졌죠. 우리가 진짜 바보였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안하다. 제발 돌아와 달라. 하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알려졌고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죠. 저는 보고서를 마치며 눈물이 났어요. 10년간 지켜본 한국 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3월의 챗나이.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도 기업가들이 모여 한국 기업 컴백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100만 명이 동참했죠.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잃은 거예요. 캠페인을 주도한 스타트업 대표 아르준의 말이었어요. 그는 삼성과 협업했던 경험이 있었죠. 대학생들도 움직였습니다. IIT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사과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기업을 존경합니다. 부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학생회장 아나냐의 편지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어요. 변화의 조짐도 있었습니다. 타밀나두 새 주지사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 기업이 돌아오면 주정부가 직접 임금의 30%를 지원하겠다. 파업은 10년간 금지한다. 인도 정부도 계속 노력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을 직접 만났죠.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인도는 변했습니다. 작은 성과도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의 작은 연구개발센터는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철수하지 않고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는 남겨둔다는 거였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삼성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언급이었어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거죠. 현대자동차도 애프터 서비스 센터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미 판매한 차량들의 서비스는 책임진다는 거였죠.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현대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인도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걸 배운 거죠. 외국 기업도 존중받아야 한다. 신뢰는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과도한 요구는 모두를 망친다. 이런 교훈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이 조심스럽게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어요. 위험은 크지만 기회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인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말이었어요. 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양국 기업인들의 대화 채널을 만들고 신뢰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3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순 없으니까요. 최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완전한 철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인도가 진정으로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삼성 임원의 말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올 거라고. 그때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챗나이에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인도 챗나이에서 10년간 한국 기업들을 지켜본 앤드류 쿠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4억 시장의 오만이 어떻게 50만 명의 비극을 만들었는지, 30년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